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나오는 연구개발기관 현황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번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현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 강의들에서 나머지 2개 파트를 다루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작성 기준, 그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따른 작성 지침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연구 책임자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의 현황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간 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 연구 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정, 대표가 되는 논문이나 저서 실적,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실적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학력,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가 되는 논문 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도 역시 주간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와 동일하게 인적사항이나 학력, 경력,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 저서 실적,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실적을 기재토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현황에 대해서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 연구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성명이나 국적이나 소속기관이나 직위, 그 다음에 국가연구자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그 다음에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그 다음에 신규 채용 구분, 이건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근무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연도나 총참여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지원 인력.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비해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관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참여 연구자나 연구지역 인력이나 동일한 항목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연구 성과를 통해서 뭔가를 수혜받는 기관,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지만 연구개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작성할 때는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항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수행 실적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연구개발 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 등록 국가, 출원 및 등록 번호, 출원 및 등록일을 기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수행 실적은 이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계좌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이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5년간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실적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한 실적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기술이전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많을 거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에서 기술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기술을 자기 실시해서 사업화 실적이 많을 거라는 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과냐에 따라서 나눠서 기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을 기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적는 게 이제 연구개발기관의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정보 DB와 연계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일부 생략되는 항목이 있으니 그거는 나중에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것이 그 시행규칙에 따른 그 작성 지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제공되는 표에 그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역량, 사업화 능력을 평가받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대로를 적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적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신청기관의 연구 역량이나 사업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성껏 작성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지식재산권 실적도 많고, 연구개발 실적도 많고, 기술이나 사업화 실적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과제와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선택해서 작성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있는 그대로를 다 적기는 그 양식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구과제하고 관련도가 낮은 걸 적다 보면은 이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구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관련 연관성이 높은 것 위주로 좀 선택을 해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작성 요령하고 그 다음에 작성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책임자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어진 표에 연구 책임자의 프로필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은 물론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 책임자를 각각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내용은 인적사항, 학력,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논문 및 저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을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작성할 때 보면은 이제 국가연구자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자 번호를 적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가연구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별도로 부여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법무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발급된 그 국가연구자 번호를 기재하면 되겠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발급을 받은 연구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이 발급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는 법무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새로이 부여를 받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번호를 잘 모르겠는 경우 번호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들고자 하는 그 사례에서 등장하는 그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주식회사 우리회사라고 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개인에 관련된 인적사항,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국적이 어디냐, 국가연구자 번호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책임자가 그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관련된 사항들, 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속 부서, 휴대전화, 그 다음에 직위는 어떻게 되고 전적표는 어떻게 된다, 주소는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과 관련해서는 뭐 그 맨 아래부터 학사, 석사, 박사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에 그 학력을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위의 취득 연원을, 그 다음에 그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최종 학위, 논문명 같은 경우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 그 주간 연구개발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학력에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이 되겠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간 연구개발 책임자의 경력 사항을 최근 연도부터 이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2개밖에, 이렇게 두 개만 기록을 했는데, 2개만 기록한 이유는 이제 그 김한국이라고 하는 연구 책임자가 2000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그 직장을 이제 2군데 정도밖에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2군데를 적었는데, 만약에 뭐 여러 군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거를 5개 이내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근무 기간, 근무 회사명, 근무했을 때의 직위, 그 다음에 현재 재직 중인지 아니면 퇴직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업무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주요 연구개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이제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서 전문기관,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 과제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의 세부 사업명, 연구개발 과제명, 그 다음에 그 어느 기관에 재직했을 때 이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주간 연구개발기관하고 당시의 소속기관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관하고 참여한 기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역할이 연구 책임자였는지 참여 연구자였는지 하는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과제 같은 경우가 완료가 됐는지, 수행 중인지, 아니면 신청 중인지 하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연구개발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그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신청하는 연구개발 과제 관련해서는 그 연구 책임자가 이미 관련된 그 연구 실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되는 논문 저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기재하는 내용이 논문인지 저서인지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저서명을 그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계제지, 어느 부분에 논문이 실려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제연도나 발표연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역할은 주 연구자였는지, 아니면 뭐 교신 저자였는지, 아니면 뭐 참여 연구자였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이나 저서 같은 것들이 이제 국제도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그 논문의 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은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입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상표인지 디자인인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특허보다는 프로그램 등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등록인지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의 명칭, 그 다음에 그 출원 등록된 국가명, 그 다음에 출원 및 등록일, 그 다음에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자 수,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면은 그 출원일이나 출원번호보다는 등록일이나 등록번호를 적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미 뭐 이거는 심사를 거쳐서 그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원된 사실보다는 등록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대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 저서, 그 다음에 뭐 지식재산권, 그런 거 외에 하여간 연구 책임자의 연구 용역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여기다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가령 들어서 뭐 정부 표창을 받았다. 그 표창의 종류는 장관상이다. 장관상을 받은 사유는 신기술 개발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수여받은 거는 2020년도에 수여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 연구개발 책임자가 본인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상의 실적이라든가 관련된 실적이 있으면은 그 밖에 대표적 실적에 언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 및 연구 지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구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의 소속 직위, 학위 역할 등을 표에다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넣으면 안 돼요.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 그게 참여 연구자이든 아니면 연구 지원 인력이든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만 적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총 참여과제 건수 및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참여 과제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율 합산해서 10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참여하는 연구자가 또는 연구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어떤 사업에 몇 %씩 들어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거를 금지해야 되겠고요. 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연구개발 과제에도 10% 들어가 있고, B라는 연구개발 과제에도 5% 들어가 있고, C라는 연구개발 과제에도 또 7%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 낮은 참여율로 여러 개의 과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 이 사람이 5%, 7%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겠어?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에 작성을 하다 보면 신규 채용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구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신규 채용하려고 하는 인력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담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연구개발비에 비례해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무에 해당되는 게 정부 연구개발비에 비례해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5억 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5억 원 등 한 명씩 의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청년 의무라고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현금 비중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혜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규 청년 추가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신규 기타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 풀타임이 아니고 시간 선택제 근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워라밸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근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참여 연구자가 주당 15에서 35시간 이내에서 시간 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경우는 시간으로 표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방학 기간 중에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인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습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여 연구자 현황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성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의 국적, 그 다음에 소속된 기관, 직위, 국가연구자 번호, 그 다음에 이 참여 연구자의 최종적인 학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전공, 취득연도, 그 다음에 담당 역할, 신규 채용 구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연구개발비도 5억을 초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억을 초과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의무 채용에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기관 부담하는 인건비를 좀 이렇게 감면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 인력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2개년 사업이니까 어느 년도에 참여할 거냐, 그 다음에 참여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담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잘해서 이 사람의 역할이 명확한 건지 하는 것들을 보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담당 역할을 잘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 분담을 좀 아주 적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원 인력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연구개발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연구자하고 연구자하고 마찬가지로 성명, 국적, 소속기관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과제 신청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지원 인력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경우는 해당이 없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는 표기를 하고 빈 칸으로 있는 표 같은 것들은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 칸으로 있는 걸 그냥 남겨놓다 보면은 이게 뭐 기재 오류인가 아니면 뭐 성의가 없는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표 같은 것들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만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수혜기관,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현황을 표로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은 이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성명, 국적,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조편. 실무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뭐 성명이나 기관명, 전화번호 같은 것들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만 표기를 하고 표는 제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겠다. 또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보통 이제 기관의 기술력을 확인할 때는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인증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도 신청기관의 보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만큼 잘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주어진 표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출원 및 등록 실적을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 지식재산권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표만 작성하는 것보다는 서두에 두 가지식으로 전반적인 현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에서는 개발하려는 AF 결합형 OIS 액추에이터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보정장치 등 4건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연구개발기관 소유권자 해주고요. 그다음 지식재산권의 명칭, 국가명,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 등록일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는 국내 특허가 3건이고 미국 특허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 특허는 물론이고 해외 특허까지도 다 기재를 해주시되 연구개발 과제와 밀접한 것들을 우선순위별로 기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탑재된 카메라 모듈을 한국에다가 2015년도 8월 2일 날 등록을 받았네요. 그래서 등록된 번호는 1016-4056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할 때는 이제 이게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를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허 같은 경우는 앞에
10으로 시작되는 거는 특허고 20으로 되는 거는 실용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기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수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청기관은 신청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시행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수행을 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의 명칭, 연구개발 기관명, 수행 내용, 수행기간을 표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주관기관은 물론이고 공동연구기관의 실적도 같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실적이 많을 때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선별을 해서 작성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그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우리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보정장치 개발 외에 한 건의 국가 R&D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2건의 실적은 개발하는 기술과 동일한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연구개발 기관명, 연구개발 과제명, 주관기관, 수행기업의 역할, 연구개발 기관, 그 다음에 참여기관, 수행의 내용,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였는지, 전문기관이 어디였는지, 그 다음에 이게 수행 중인지 완료됐는지 하는 것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과제가 다수인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연구개발,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거를 선별해서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와 연관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산업계획 기술 이전의 실적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창출한 성과의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실적을 표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주관기관은 물론이고 공동연구기관도 같이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기관명,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등을 기재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기술 이전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매매, 라이센싱이 있겠죠. 또는 양수도 실시권 허여를 표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실시권 허여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했는지, 통산 실시권을 허여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어딘가에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사업화의 방식,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했는지, 사업화 형태는 B2B를 했는지, B2C를 했는지, B2G를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화의 명칭은 무엇이었는지,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이나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죠. 주식회사 우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보정장치를 개발을 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자동 초점 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2건의 사업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2건의 국가연구개발 실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보정장치 개발,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자동 초점 장치 개발 2건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2건의 사업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우리 회사가 자기 실시를 했다. 자기 실시라고 하는 거는 그 연구개발 기관이 직접 사업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사업화 형태는 신제품을 개발했다. 신제품 개발해서 판매한 지역은 국내외다. 그다음 사업화명은 이미지 보정장치다. 제품을 판매를 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우리 회사로 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국내 70억, 국외 70억을 했다. 매출이 발생한 연도는 2015년도에서 2017년도다. 기술의 수명은 5년으로 잡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5년간이니까 2020년도까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 연구개발기관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이미 연구개발,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시험평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해주시면 우리 충분히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화까지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과제 수행에 활용할 시설과 장비를 주어진 표에 맞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간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까지 같이 적어주는데 보유기관이 어디다, 시설이나 장비의 명칭은 뭐다, 그 다음에 그 장비의 스펙은 어떻게 된다, 수량이나 용도는 수량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중에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이제 인력이나 장비를 현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시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이나 장비를 연구개발 과제에 현물로 투입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들을 같이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주식회사 우리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수의 연구 및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카메라 모듈 검사 장치, 로직 분석기, 솔더링 머신, 진동 시험기, 전자파 측정기, 버닝 챔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격은 각각 이렇게 됩니다. 수령은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광학부 설계 및 시험, 회로부 설계 및 시험, 카메라 모듈 시제품 제작 등등에 활용될 겁니다. 활용되는 시기는 연구개발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기간 내에 활용이 될 겁니다. 이 장비들은 그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현물로 부담을 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건 역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작성할 때는 연구개발 과제하고 연관성이 없는 장비들을 빼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연구개발 과제에 관련이 없는 장비를 넣다 보면은 너무 무성의하다, 무계획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설립일, 생산 품목, 종업원수, 재무정보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주어진 표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그 기업인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를 참조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그 참여 제한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공고문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채비율하고 유동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이 참여 제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기관의 일반 현황은 그 보시는 표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이나 국적, 기관의 유형, 최대 주주 성명 국적, 설립연월일, 주생산 품목, 상시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부채 비율의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실정, 그 다음에 최근 3년간의 유동 비율, 그 다음에 자본 잠식 현황,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최대 주주나 뭐 주생산 품목이나 하는 것들은 사실 대학이나 연구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은 5번부터 15번까지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16번 마지막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의 성명이나 부서나 직위, 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팩스 같은 것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연구개발기관 현황을 작성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여기에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그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역량, 사업화 역량,
보유 기술력, 그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